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조, 유비, 관우, 장비 등 삼국지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제갈량이 주축이 되어 1세대들이 미처 이룩하지 못한 뜻을 삼국지 2세대들이 이어받아 위초고 2라운드 각축전이 시작됩니다. 유비가 사망하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촉한의 2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제갈량은 우선 오나라와의 국교부터 회복합니다. 위나라와 싸우기 위해선 촉 5가 싸워봤자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을 제갈량은 알고 있었고 손공과 새로운 대도독이 된 육손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오나라와 국교를 회복한 뒤 제갈량은 남만 정벌에 나섭니다. 여기서 남만은 당시 촉한의 남쪽 지역, 오늘날의 중국 구이저우성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만 지역엔 맹획이라고 이 지역의 토착 호족 중국인이 고정이라는 이 지역 소수민족의 부족장과 연합해서 촉한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설 속의 맹획의 모습은 실제 맹획과 고정을 섞어놓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제갈량 입장에선 북쪽의 위나라를 공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우선 맹획과 고정의 반란부터 진압하죠. 한편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대판 깨진 이후로 위나라의 황제 조비가 거듭 오나라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인지 226년 문제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예가 위나라의 2대 황제 명제로 즉위합니다. 이듬해 227년 위나라 정벌, 이른바 북벌 준비를 마친 제갈량은 유선 황제에게 북벌의 명분과 정당성을 역설하며 북벌의 선언을 알리는 이른바 출사표를 바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선대 황제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왔던 삼고철의 이야기부터 그간 선대 황제 유비와 함께 꿈꾸었던 대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신 선대 황제, 그리고 그 뜻을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대목에서 주변의 신하들이 전부 울먹였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228년 제갈량은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한 정벌군을 데리고 북벌을 떠납니다. 목표는 위나라의 수도 장안. 제갈량은 우선 기곡이라는 골짜기에 조운을 보내놓고 조운이 위나라의 대장군 조진을 발을 묶어둔 사이 이 제갈량의 본대는 크게 우회해서 천수 남한 안정을 함락합니다. 이때 천수성이 고향이었던 위나라의 강유 장군은 항전하기를 원했지만 천수성 대부분이 다 넘어간 마당에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도 강유를 설득해 제갈량에게 투항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강유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위나라에서는 빼앗긴 천수 남한 안정을 탈환하기 위해 장합을 파견합니다. 당시 제갈량은 아직 옹주자사 곽해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장합이 곽해와 합류한다면 상황이 대단히 곤란해져서 우선 별동대를 조직한 후 보내 장합과 잠깐만 시간을 끌고 있으면 빨리 제갈량이 곽해를 해치우고 별동대와 합류하여 장합까지 퇴치할 계획이었죠. 곽해와 장합이 서로 못 만나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갈량은 마속에게 별동대 역할을 주었는데 마속에게 절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싸우는 척 시간만 끌려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알려준 대로 기산이라는 산골짜기 사이 가정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공을 세우고 싶다는 열망에 마속은 싸우는 척만 하라는 제갈량의 지시를 무시하고 장합에게 전면전을 시도했다가 군사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아직 지휘 경험이 없는 마속이 위나라 최고 명장 중 하나였던 장합을 상대로 이기기란 힘들었죠. 가정전투에서 마속의 부대를 손쉽게 토벌한 장합은 곧바로 곽해와 합류해버렸고 계획이 틀어지자 제갈량은 본국으로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싸우면 안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전투에서 사상당한 병사의 수가 너무 많았고 곽해와 장합이 합류한 저 대규모 병력과 싸우려면은 당연히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러면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갈량은 하루빨리 후퇴한 겁니다. 나중에 마속이 스스로 왔는지 아니면 도망치다가 걸려서 잡혀왔는지는 설이 분분한데 여하튼 제갈량은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마속이었지만 패전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다며 마속을 처형시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읍참마속이라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혹은 대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제갈량이 후퇴할 때 원래 제갈량에게 항복을 준비 중이던 이 강유의 마을 사람들은 정작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항복을 번복했지만 정작 강유는 항복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버렸던지라 더 이상 위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유는 그대로 제갈량에게 투항, 같이 촉한으로 후퇴합니다. 제갈량은 강유더러 마량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양주 최고의 인물이자 길이나라고 평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갈량의 1차 북벌입니다.
제갈량을 물리치고 위나라는 신이 났는지 명제 조에는 곧바로 조휴 장군을 시켜서 오나라를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휴는 석정 전투에서 아주 깔끔하게 전쟁을 말아먹고 오고 패전의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석정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229년 오왕 손권은 국호 오나라를 선포하며 육손을 승상에 임명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이로써 3명의 황제가 존재하는 진짜 삼국지가 형성되었죠. 송권은 촉한의 유선 황제와 제갈량에게 서한을 보내 지금 위나라가 석정 전투로 병력 피해가 극심하니까 이때 위나라를 공격하라고 제안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제갈량은 곧이어 2차 북벌을 떠납니다. 제갈량은 1차 북벌 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1차 때는 다소 안전하게 기산 뒤쪽에서부터 압박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7월 전투가 많아져서 한중을 거친 후 기산을 우회해서 곧바로 위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 예상한 조지는 그 루트에 따르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진창성을 기존의 수리 보수 및 방어력을 철저하게 강화시켜 놓은 상태여서 제갈량은 진창성에서 발이 묶여 시간이 지체되자 북벌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애당초 2차 북벌은 손권의 제안에 따라 급하게 출발했던 전쟁이라 준비가 미흡해서 제갈량이 빠르게 결정한 거죠. 229년 제갈량의 공성전을 좌절시켰던 진창성의 성주 학소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전해집니다. 기회다 싶은 제갈량은 3차 북벌에 나섰고 우선 강유와 위연을 시켜 무도와 은평을 점령해 후방을 완전하게 탄탄히 해놓고 진창성으로 향하는데 이번엔 진짜 기세가 좋았습니다. 이에 위의 대장군 조지는 비장의 마지막 전략으로 생각해낸 게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촉한의 수도 성도를 향해 공격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담한 전략이죠. 깜짝 놀란 제갈량은 전군 본국으로 후퇴시키면서 3차 북벌도 유야무야 끝나버렸습니다. 정작 조지는 촉한 정보를 위해 떠나던 도중 장마로 인해 진군이 불가능해 돌아가야만 했고 이때 피로가 쌓여서였는지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상대한 위나라 측 인물로 사마이가 나오지만 실제 1차에서 3차까지 제갈량의 북벌을 담당한 장본인은 조진이었습니다. 위나라의 초대 황제 조비는 한나라 멸망의 원인이 환관과 외척이라고 생각해서 조비는 철저하게 환관과 외척의 발호를 막았습니다. 지 아내까지 죽였거든요. 대신 조씨 일가를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이는 2대 황제 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진, 조휴가 각각 촉한 전선과 오나라 전선을 담당하는 위나라의 가장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으면서 그때부터 사마이가 부상하는 겁니다. 사마이는 조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비, 조에 둘 다 상당히 총애하고 의지했던 신하였거든요. 조준이 죽고부터 사마이가 촉한 전선 담당으로 투입됩니다. 231년 제갈량은 4차 북벌에 나섭니다. 이때 제갈량은 모구라고 소 모양의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어서 원활한 보급 루트를 구축해냅니다. 제갈량은 상규성에 대규모 보리밭이 있다는 정보에 이 상규성에서 사마이와 대치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또다시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유는 본국에서부터 전장까지 모구를 보내주며 보급 업무를 맡던 촉한 정계의 3인자 이엄이 보급상에 실수를 해서 보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엄은 그래도 제갈량이 국가 내부 문제를 맡기고 자기는 전쟁하러 나갈 수 있었는데 이엄이 이런 실수들을 하는 바람에 4차 북벌마저 실패했고 제갈량은 귀국 후 이엄을 탄핵시킵니다. 이때 위나라의 장합이 제갈량을 추격하지만 제갈량이 준비해놓은 매복에 걸려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234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갈량은 5차 북벌을 떠납니다. 이번엔 촉한 단독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오나라 손권을 부추겨서 양 방면에서 동시에 치고 올라가기로 합니다. 제갈량은 기산 쪽으로 장안의 서쪽을, 오나라는 합비신성 함락 후 장안의 동쪽을 공격하기로 하죠. 제갈량은 이번엔 속전속결을 원했습니다. 장안 밑에는 무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사마이의 부하들은 이 무공산에서 매복으로 제갈량의 촉한 부대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확실히 산이 매복해서 방어하기엔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사마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마이의 작전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안 근방에 오장원이라는 평지로 제갈량이 군대를 유인합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도 산을 통과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는 게 훨씬 맘 편했죠. 그렇게 오장원에서 대치를 하는데 이 삼국지 2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오장원 전투는 소설에서도 엄청 재미없게 나옵니다. 왜냐면 안 싸우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었으면은 제갈량이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었겠어요. 왜 안 싸우냐면은 사마이가 그냥 아예 안 싸우는 작전으로 존버를 하거든요. 촉한 진영에서는 고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싸우려고는 하는데 사마이는 무조건 안 싸운다였습니다. 사마이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전쟁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한 국가의 국무총리라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4차 때 이염이 탄핵된 뒤로는 업무량은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같이 공격하기로 했던 오나라 군대가 만총이 지키는 핫빛신성에서 대패배를 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제갈량은 과로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병으로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제갈량은 죽기 전에 강유에게 후퇴 작전을 다 알려주었고 촉하는 무사히 후퇴할 수가 있었죠. 사마이는 제갈량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제갈량은 특히 보급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삼국지 3대 대전, 관도대전, 적백대전, 이릉대전 다 보급 문제로 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은 1에서 4차 때까지 후퇴한 이유가 전부 동일합니다. 보급에 실패할까봐 전쟁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다 돌아온 겁니다. 뭐 너무 소심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급 그런 거 모르겠고 승부 날 때까지 싸워보자고 했다가 군사 다 잃고 오는 것보다는 더 큰 피해를 내기 전에 빨리 후퇴해서 차라리 후위를 도모하는 편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죠. 사마이는 그래서 제갈량이 극도로 꺼려하는 장기전으로 끌고 나갔고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가을바람에 명을 다했던 거죠. 이렇게 유비의 의지는 제갈량으로 이어졌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 의지는 강유가 이어봤거든요. 제갈량의 사망으로 이제 삼국지 위초고는 3세대들의 3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제갈량 사후 전반적으로 위초고 사이에 일시적으로 전쟁이 끊깁니다. 그 사이 위명제 조에는 북방의 이민족들을 상대하는데요. 우선 사마이를 북쪽으로 보내 부족장 가비능이 이끄는 선비족들을 토벌합니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한국의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 같이 위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하지만 고구려는 손권의 제안을 거절, 오히려 위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사마이와 함께 요동의 군벌 공손시 세력을 일소합니다. 그러나 이후 위명제 조에는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더니 사가에서 출신을 알 수 없는 아이를 데려와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황태자로 삼습니다. 239년 위명제 조예가 사망하자 그 출신을 알 수 없던 황태자 조방이 위나라의 3대 황제 애자를 즉위합니다. 당시 애제 조방의 나이는 어렸고 그래서 명제 조예는 죽기 전 사마이와 조상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눈을 감습니다. 왕이나 황제의 유언을 듣는 신하를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의 임종전에 불려가는 고명대신들은 차기 정권 때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마이는 그렇다 쳐도 조상은 누구냐? 바로 조진의 아들입니다. 조상과 사마이는 초반에 협력하는 관계로 보였으나 인사권을 장악한 조상이 황족들과 그 측근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위나라 내 조상과 황족들의 세력을 급격히 불려나갔습니다. 사마이는 황족이 아니라 귀족들의 대표였기에 조상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마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당대 원로 대신에다가 제갈량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아내고 선비족과 요동 군벌까지도 토벌한 공도 있었기에 위나라 내 사마이의 입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조상은 사마이를 넘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감이 있었는지 사마이의 공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주 큰 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해낸 묘안이 촉한을 정벌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은 10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 사후 촉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제갈량의 유언대로 제갈량의 후임은 장완이었습니다. 왜 강유가 아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유는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제갈량이 유언으로 남긴 후임은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정치인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강유는 더불어 위나라에서 항복한 경우라 정치 지지 세력도 두텁지 않았고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제갈량의 북벌의 의지를 이어받아 행동으로 나선 건 누가 뭐래도 강유였습니다. 장완 역시 제갈량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강유와 함께 상용급습 작전을 준비하지만 총대장인 장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회심의 작전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자연스레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벌 준비는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질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타이밍에 딱 244년 조상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위 촉의 국경지대 한중 지역을 지키고 있던 촉한의 또 한 명의 명장 왕평은 저 대군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합니다. 부하들은 내부 깊숙이 적군을 유인하자고 했지만 마냥 유인만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깊숙이 데려오면 곤란하다고 하여 한중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그 많은 봉우리마다 진영을 설치해 적군의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보급이 차단된 조상의 군대는 흥세산에서 기동이 마비되어 버렸고 옹주자사 곽해가 우회해서 왕평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촉한 본국에서 증원된 비위의 군대가 곽해를 막아주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조상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중의 험준한 산 사이사이 골짜기를 통해 후퇴하는데 이 낙곡이라는 골짜기 곳곳에서 왕평은 매복 작전으로
퇴각하는 위나라 군대를 조진이 이 전투가 흑류산 전투 혹은 낙곡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삼국지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낙곡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에는 안 들어가지만 4대 대전으로도 많이 불리기도 한답니다. 야심차게 큰 소리치며 촉한 정보를 하러 왔다가 되려 보기 좋게 당한 조상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246년에 조상은 부하 관구검을 고구려를 보내 요동 정벌을 도모하던 고구려의 수도까지 함락시키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고구려의 반격으로 다시 회군했고 조상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심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반동적으로 조상은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조상 편에 붙은 귀족들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상이 뻘짓을 하는 동안 사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이 측 세력이 숨죽이고 있었기에 조상의 패거리가 각종 횡포를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는 더 강한 도약력을 얻기 위해 더 낮게 수구리려는 사마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서기 249년 조상이 황제 에제를 데리고 수도로 나와 선대왕의 무덤인 고평릉으로 행차했을 때 사마이는 제대로 된 댐프시로를 날립니다. 그간 비밀리에 양성하고 있었던 군사를 동원해 궁궐을 장악하고 황궁으로 돌아오던 조상을 잡아 죽입니다. 이로써 사마이가 중앙정보를 전부 장악하니 이 사건을 고평릉의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가죠. 그러는 사이 사마이가 죽고 사마이와 함께 모든 걸 계획했던 아들 사마사가 권력을 이어받아 사마사는 황제 에제의 부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폐위시켰고 황실 종친이었던 조모를 4대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나 사마씨가 장악한 건 수도에 국한되었을 뿐 지방에는 조상 측 세력들이나 황제를 교체한 사마씨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사마사는 지방 곳곳을 돌며 반기를 든 세력들을 진압해갔고 그러는 도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도져 사망하고 사마사의 동생이자 사마이의 둘째 아들 사마소가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수아비왕에 불과했던 조모 황제는 마치 예전 조조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특하고 총명한 황제여서 늘 사마소를 제거할 타이밍을 각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260년 조모는 사마소를 없앨 목적으로 황제 친위대를 동원해 사마소를 치러 가지만 이미 정보가 누설되어 사마소는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이렇게 수도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사마소는 황제를 절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으나 사마소의 부관 성제가 그만 황제 조모를 살해한 겁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황제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 황제를 죽이면 권력에 큰 결함이 생깁니다. 조조나 조비도 헌제의 노후를 보장해 주었고 사마소의 형 사마사도 명분을 만들어 황제를 폐위했을 뿐 죽이진 않았거든요. 비난의 화살이 두려웠던 사마소는 꼬리를 잘라야 해서 성제를 포함해 그 일가족 전체에 극형을 내리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마소는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 부하도 가차없이 버리구나, 이런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조모 살해 사건으로 사마소의 입지가 곤두박질치는 거죠. 사마소에게도 킹메이커, 즉 오른팔 참모가 있었습니다. 가충이라고, 이 가충이 사태를 타파할 방안으로 사마소에게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무슨 영웅? 여태 위나라 건국 이래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라는 거죠. 바로 촉한 정벌. 당시 촉한의 내부적 사정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완 사후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비의가 이어받았으나 이 비의도 암살당하고 제갈량이 생전 비의 다음의 후계를 정해놓지 않아서 생각 없는 유선 황제 멱살 잡고 국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리더십 갖춘 인재가 이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사후 시간도 많이 흘러서 북벌에 대한 의지도 시들시들해져갔죠. 유일하게 강유만이 북벌을 주장하며 하드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의 북벌이라고 254년 적도전투, 256년 단국전투, 262년 후화전투 등을 치르고 있었죠. 지고 이기고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강유가 진출해서 확증시킨 영역은 과거 제갈량 때 나아갔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유에게 천적이 있었으니 곽해사후 옹주를 담당하던 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강유를 패배시킨 강유 담당 일진이 등이었죠. 그럴수록 강유는 더더욱 북벌에 대한 열을 불태우지만 촉한 조정 내부적으로 강유의 북벌을 지지해주는 신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선 황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유선 황제 곁에는 황호라는 악덕 환관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황제를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환관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환관 아니면 외척이 문제인데 유선 황제의 아내는 장비의 딸로 장비는 이미 죽고 없고 그 집안 자체도 개국공신 집안에
뭐 유비와 어떤 사이였겠습니까? 외척이 바로할 일은 없고 황제는 카리스마가 없으니 환관들이 드글드글 할 수밖에요. 유선 황제 옆에 환관 황호는 후한말 십상시들을 다 합해놓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빌런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이 촉한의 조정은 누가 황호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부정부패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구성되었고 군데군데 간신들밖에 없었죠. 황호는 강유마저 제낄 예정이었지만 유선 황제가 강유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강유가 유선 황제에게 황호를 내치라고 간언을 해도 유선 황제는 웃으며 넘어갈 뿐이었고요. 강유는 더 이상 북벌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조정의 지지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유가 생각해낸 게 방어에 전념을 하고 위나라가 촉한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촉한 특유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한 수비전으로 적군을 괴멸시킨 뒤 그대로 곧장 올라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둡니다. 때마침 위나라에선 사마소가 촉한 정벌을 지시한 상황. 사마소는 종해를 총사령관으로 하고 등해와 제갈서에게 각각 3만 명씩 동원하게 해 총 3개군으로 정벌군을 조직합니다. 종해는 등해와 제갈서더러 강유를 포위하고 있으면 본인은 곧장 촉한의 수도 성도로 진격해 체크메이트 시킬 작전이었죠. 그러나 늘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강유는 위나라 정벌군의 전쟁 준비를 진지게 눈치채고 조정에 잔계를 올려 증원 요청을 하는데 환관 황호가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유선 황제를 안심시켰고 유선 황제는 군대를 보내주질 않습니다. 결국 근 20만에 육박하는 위나라의 정벌군이 국경을 넘었고 종해의 작전대로 등해와 제갈서에게 강유는 포위됩니다. 뒤늦게 본국에서는 요화 장군이 이끄는 구원병을 보내주지만 이미 포위가 된걸요. 그러나 강유는 역시 다릅니다. 일부러 오보를 흘려 스스로 포위를 풀어내고 요화의 증원군과 합류하여 지금 수도로 진격하고 있는 종해를 막으러 갑니다. 공격하는 종해나 방어하려는 강유나 그들이 동시에 목표로 삼았던 곳은 촉한 내 가장 험준한 방어 요새였던 검각이었습니다. 검각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사실상 이 전쟁의 승리였는데요. 종해 대 강유, 누가 먼저 검각에 들어올까요? 지난 8화에서 사마소의 지시로 촉한을 정발하러 간 종해의 위나라 대군, 그리고 촉한 내부적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던 강유의 치열한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강유는 종해의 전쟁 준비를 미리 파악해 수도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유선 황제는 환관, 황호의 입노름에 넘어가 증원을 해주지 않았고 종해가 국경을 넘고서야 구원병을 보내주지만 이미 강유는 등해와 제갈서에게 포위를 당해버리죠. 그러나 강유가 알아서 포위를 풀고 나와 요화의 군대와 합류해 수도로 진격하던 종해의 본군을 막으러 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목표로 했던 곳은 검각. 검각은 험준한 산 사이에 놓인 아주 좁은 골짜기로 대규모 군대가 와서 싸우기엔 불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병력이 별로 없을 때 종해가 빨리 점령해서 지나칠 생각이었고, 반면 검각은 방어에 특화된 지형이라 강유는 목숨 걸고 검각으로 돌격. 먼저 검각에 도착한 사람은 강유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검각을 뚫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강유가 검각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검각을 점령할 수 있었고, 강유가 시간만 끌면 보급 문제로 종해가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등해와 제갈서의 군대가 종해와 합류하지만 지금 군사수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후퇴하자니 본국에 있는 사마소가 자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해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등해가 말도 안 되는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촉한이 있는 사천성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산세가 엄청나게 험준합니다. 가파른 절벽과 높고 뾰족한 산봉우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산들이기 때문에 이 보통 지형이 아닙니다. 사천성 평균 해발고도가 2000에서 3000m로 이는 백두산과 비슷한 해발고도입니다. 등해가 내놓은 해결안은 지금 검각을 뚫을 수 없으니 그냥 맨손으로 산을 넘자고 합니다. 종해는 그게 말이 되냐고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등해가 정예병만 이끌고 그 엄청난 산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당연하게도 병사 상당수가 산을 넘는 과정에서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지쳐 죽었습니다. 그렇게 깡으로 산과 절벽을 넘고 넘어 등해는 검각을 우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살아 산을 넘어 우회하는 데 성공한 병력은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그 1만 명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 지친 위나라 병사들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강유성이라는 성에서 성주 마막이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연 채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강유와 성 이름이 같죠?
이곳에서 충분히 회복한 등해의 병사들은 그대로 수도 성도로 진격, 수도 바로 앞에서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결사항전을 하지만 승자는 등해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때 위나라 장수 중 문왕이 신들린 무예 솜씨를 보이는 것으로 나오며, 그래서 여포와 문왕 중 누가 더 톱급이냐 싸움이 많이 붙죠. 문왕의 무예가 출중했던 건 실제로 맞습니다. 문왕의 집안은 본디 조상 측 집안으로 사마씨 정권 이후 지방에서 반사마씨 반란을 일으키며 맞서 싸웠는데, 이 문왕 때문에 사마씨가 유일하게 진압하지 못한 세력이 문왕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사마씨로 넘어간 상황에서 차라리 사마씨는 문왕 집안을 포섭하기로 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촉한 멸망전 전쟁에서는 이 문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편 등해의 별동대가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성공시키고 성도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깜짝 놀란 검각의 강유는 재빨리 수도 성도를 구하러 진격합니다. 성도에선 조금만 버텨주면 강유의 구원명이 오는데, 이미 촉한의 조정은 환관 황호를 필두로 간신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었고 싸우기 싫었던 이들은 항복을 주장합니다. 무능한 유선 황제는 역시 곧바로 등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황제가 체크메이트 되었다는 소식에 성도를 미친듯이 달리던 강유는 무장 해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종회의 본대도 수도 성도를 입성했고 263년 촉한은 멸망했습니다. 종회는 유선 황제를 폐위시키지만 그래도 적국의 황제에 대한 예우를 해주었고, 간신 환강 황호는 너 때문에 촉한이 망했다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유 또한 포로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포기할 강유가 아니죠. 강유는 종회에게 접근해서 종회와 등해를 이간질합니다. 솔직히 공은 등해가 다 세웠는데 이대로 본국에 돌아가면 사마소는 종회를 내치고 등해를 총애할 게 뻔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넘어간 종회는 등해를 모함해 본국으로 압송시켰고, 강유는 종회를 조종해 성도 내 위나라 병사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강유가 마지막에 종회를 통수쳐서 촉한을 다시 부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회가 등해파 장수들을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었고, 등해파 장수들이 선수를 쳐 종회를 제거하고 강유는 끝까지 싸우다 죽습니다. 이게 264년 종회 강유의 난입니다. 촉한 멸망을 성공시킨 사마소는 새로이 옹립한 황제 조환으로부터 진왕에 임명받고 265년 사망합니다. 진왕을 이어받은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아버지의 브레인 겸 오른팔이었던 가충의 도움으로 조환을 강요해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오르니 265년 위나라가 멸망당하고 진나라가 건국됩니다.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한 과정은 그 양상이 위나라가 한나라 멸망시킬 때 조조와 조비가 헌재 핍박하던 양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사마염은 어떤 황제였을까요? 제위 초창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이 사마염의 어머니이자 사마소의 아내였던 왕원휘로 알려진 문명황후 왕씨가 아들에게 검소하고 온화한 생활을 강조시켰다고 하죠. 그러나 문명황후 왕씨가 사망한 뒤로는 사마염은 1만 명의 후궁을 들이는 등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졌습니다. 이러니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오래도록 큰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로 당시 가장 강한 권세를 누리던 가충 역시 구태여 오나라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노릴까봐 불안했던 거죠. 때마침 독발수 기능의 난이라고 270년에서부터 279년까지 약 10년간 북방의 선비족들이 계속 약탈을 일삼아서 이들을 진압하느라 사마염 황제와 가충은 이 핑계로 오나라 정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나라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너무 이야기를 안 했죠. 황제가 된 송건은 비록 실패는 했지만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시도도 했고, 베트남을 다스리던 사섭과도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다지는 등 나름 황제로서 이것저것 잘해내 가는 듯 했으나 송건은 후계 문제로 갑자기 트롤 짓을 합니다. 송건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주변 평판도 아주 좋았던 유망한 장남이 있었는데요. 이 장남이 죽어버린 겁니다. 장남의 죽음 뒤로 송건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차남 또한 오래전 어릴 적 나이로 죽은 뒤라 이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는데, 정작 손권은 넷째 아들을 엄청나게 총애했던 겁니다. 이러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겠죠. 손건이 황태자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더구. 오해 사성이라고 이 오나라의 유력 내 귀족 가문들은 황태자를 교체하면 괜히 분란만 생긴다며 셋째 아들을 지지했으나, 중소귀족들, 예컨대 전시 일가들은 황태자를 교체해서 킹메이커 집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궁의 변이라고 하는데, 오나라의 내분이 일어나는 이때 송건은 답답하게 나오기만 했고, 오해 사성 중 육시 가문을 이끌던 승상 육소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으로 사망합니다. 결국 송건은 차기 황태자를 셋째도 넷째도 아닌 7번째 막내 아들 솔량을 삼았고,
송건사 후 9살짜리 꼬마가 2대 황제가 됩니다. 이후로도 오나라 황제를 두고 황족들과 귀족들 간의 황제 쟁탈전이 있었고 마지막 4대 황제 손호가 즉위하기까지 오나라 내부적으로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촉한이 멸망해서 이 촉한에서는 오나라에 구원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구원 요청을 해도 오나라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된 손호는 어마어마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능한 재상들을 전부 죽이거나 내치고 매년 수많은 신하들과 대신들이 갈려나갔습니다. 충원하거나 지거나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고 당연히 조정에는 이상한 간신들만 들글거렸겠죠. 마치 마지막 촉한처럼요. 이 마지막 촉한에도 강유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듯 오나라의 마지막에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육손의 아들 육항이었습니다. 육항은 진나라 오나라 국경지대 형주를 지키고 있던 사령관이었던지라 폭군 손호의 칼부림을 피할 수는 있었죠.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전쟁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작은 전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오나라의 명장 육항을 상대로 육항을 여러 번 압박한 진나라의 현장 사령관은 양호였습니다. 육항과 양호의 싸움은 명장 대 명장의 명승부였고 양호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육항이었고 육항의 완벽한 방어시설에 유일하게 맞붙을 수 있는 사람도 양호였죠. 이러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적장들 사이에 이상한 브로맨스가 생깁니다. 육항이 양호에게 오나라에서 빚은 좋은 술을 보냈는데 양호의 부하들은 독이 든 술일 수 있다며 먹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양호는 육항은 그럴 장수가 아니다 라며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죠. 반대로 육항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양호가 약을 보내 빨리 쾌차해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했답니다. 그러나 274년 육항이 사망하고 277년 양호도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 279년 선비족 독발술 기능의 난도 완전히 진압되자 진나라에서는 더 이상 오나라 정벌을 미룰 명분이 없었습니다. 가충도 이젠 늙어 실세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마염도 오나라 정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서 두예와 왕준에게 정벌군을 이끌게 해 오나라로 보냅니다. 육항이 없는 오나라는 대나무 쓸리듯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두예와 왕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파죽지세입니다. 무능한 폭군 손호 황제와 간신들만 판을 치던 오나라 정부도 제대로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곧바로 항복. 280년 오나라도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진나라의 통일로 삼국지는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 역사돋보기의 팩트 삼국지는 끝이며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